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예. 안녕하세요. 호돌이님, 네. 황제 작가님.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투자도 잘 되시고요. 네. 또 제가 첩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네. 조만간 책도 나온다고. 예. 첩보라고 하기에는 네. 또 감사하게도 저희 대표님께서 추천사를 별 써주셨어요. 말씀입니다. 예. 저한테 청해 주신 것만 해도 영광이죠. 저는. 예. 그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 책인데 네, 그 맞습니다. 책은 나올 때 네. 또 저희가 이제 영락없이 또 이제 섭외를 하겠죠. 예. 반도체랑 투자 이야기 많이 엮어서 네. 또 지금까지 없던 내용들을 쓰겠다라는 포부로 썼는데 네. 풀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호돌이님을 좋아하는 게 실제 투자랑 또 연결되는 포인트를 또 짚어주셔서. 네. 근데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역시 이제 증시에서 항상 먼저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난립니다. 유리기판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요. 예. 이게 지금 원래 대본에 없는 이 질문이라 예. 이 멘트를 준비해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이 유리기판이란 녀석이 앞으로 한 2025년 6년 지나가면서 도입될 가능성은 너무나 확정적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유리기판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이게 유리기판이 사실 그냥 LCD라든지 디스플레이는 기본에 원적으로 쭉 깔리던 개념이었고 네. 이걸 이제 반도체 쪽에서 쓴다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 반도체 칩을 만들면 이 칩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기기에 꽂는 것이 아니라 먼저 PCB 기판에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PCB 기판에 붙인 상태를 이제 모듈화 되었다고 표현하고요. 네. 이 모듈 자체를 컴퓨터에 붙이거나 스마트폰에 붙이거나 그래서 이제 반도체 칩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연하게도 PCB 기판이 쓰였는데 네. 이 반도체 기술이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PCB를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겁니다. 칩의 성능은 날로 높아지는데 PCB 성능은 따라가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변종 PCB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는 PCB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술로 기판을 만들겠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터포저라는 녀석이 네. 있습니다. 인터포저는 가장 고성능 반도체,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나 예. 뭐 CPU, GPU 이런 데 쓰이는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 쓰이는 그러한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포저라는 녀석이 이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돼서 일부 반도체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 중 하나가 아니 그럼 호돌이님 이제 인터포저가 확대되면 PCB는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PCB 기업들은 피해를 보겠네요. 왜? 네네네. 인터포저는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거든요. 예. PCB 업체들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후공정. 예, 맞습니다. 회사들. 네. 후공정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 TSMC, 인텔 같은 기업들이 직접 반도체 전 공정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굉장히 이 선폭이 미세한 마이크로미터 이하 단위, 나노미터 단위에서 선폭을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증착 공정, 식각 공정, 포토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기판인데 이걸 PCB 업체들이 안 만들고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다 보니까 PCB 업체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해명 영상을 제가 또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올렸었어요. 네네. 그런가 하면 이 인터포저가 쓰인다 그래서 그 아래 PCB가 안 쓰이는 것이 아니라 PCB도 기존대로 쓰이고 그 사이에 추가로 인터포저가 추가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포저와 PCB가 함께 발전하게 되면 오히려 PCB의 성능 향상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려 PCB 업체들한테 수혜가 된다. 특히 PCB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 PCB를 만드는 뭐 대만의 나냐, 유니마이크론, 일본의 이비덴 같은 기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는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글래스 기판, 유리 기판 핫한 거 얘기하다가 왜 뜬금없는 인터포저냐? 문제는 이 인터포저가 너무나 비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쌉니다.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예. 기존 PCB보다 단가가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녀석이 바로 글래스 기판입니다. 그래서 글래스 기판은 기존의 PCB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일부 기능을 더 보완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대안 기판으로 나온 것이고 이 유리 기판이 보통 이제 여러 곳에서 씁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도 쓰이고 그런데 그러한 유리 기판과는 조금 다르게 유리 소재를 이용한 그래서 실제로 커다란 유리 기판은 아니고요. 네. 유리 소재를 이용한 PCB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세라믹 소재라고 부르는데 예, 그래서 이 세라믹 소재를 이용하면 무엇이 좋냐면 PCB 기판 위에다가 반도체 칩도 붙이지만 네. 여러 가지 또 주변 부품도 여러 가지를 함께 붙입니다. 수동 소재라고 불리는. 네. 그런데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서 PCB 기판을 만들게 되면 일부 수동 소자도 함께 내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동 소자를 따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판대에 수동 소자의 기능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담아버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의 이 면적도 축소가 가능하고 그만큼 더 회로를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세라믹 소재의 유리 기판,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 그냥 그 유리창에 있는 그런 유리, 네. 혹시 그거를 더 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유리 네. 그런 재질이 아니라 네. 아예 그냥 다른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재질은 비슷하지만 예. PCB 기판을 만든다. 유리를 이용해서 PCB 기판을 만든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커다란 유리 기판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리 사이사이에 수많은 회로들도 만들고요. 그쵸. 이를 위해서는 또 금속 배선도 잔뜩 깔아주어야 하고 또 식각 공정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기술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까내는 공정, 막 소재들을 까내고 녹이는 공정도 들어가고요. 그 유리 안에서. 예, 맞습니다. 유리 상에서 한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사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유리라는 게 규소죠. 예, 맞습니다. 모래에서 이제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진짜 그 유리판 안에다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회로를 이제 선을 그어 넣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이거를 깎는 건지. 왜냐면 이제 실리콘 이후에는 예. 우리가 뭐 8대 공정 배웠듯이 네. 쌓고 깎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유리 위에서 가능하다라는 건지.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는 세라믹 소재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어. 조금 더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좀 저희 뭐 명절에 예. 뭐 할머니 댁 방문하면 도자기 많이 집에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도자기에 수많은 무늬들이 막 이렇게 파여 있지 않습니까? 예.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자기 소재가 바로 세라믹 소재고요. 아. 이 세라믹 가장 대표적인 세라믹이 이 유리. 근데 유리 말고도 세라믹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도자기처럼 수많은 모양을 그려 넣듯이 회로를 그려 넣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도자기도 흙으로 빚는 거고. 예, 맞습니다. 또 그 안에 규소가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테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워페이지라고 하는 네, 그 뭐 이게 구불거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네, 맞습니다. 유리를 활용하면 그게 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개선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PCB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성능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PCB 위에다가 굉장히 조밀조밀한 회로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회로들을 더 가늘게 더 미세하게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요. 예. 그리고 회로들을 굉장히 가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회로를 굉장히 얇게 두껍게가 아니라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얇게 만들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해 보일지 모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얇은 회로를 만들면 회로가 울퉁불퉁해지면서 여기서 또 전기적 성능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기가 이동하는데 계속해서 장애물이 생기면 네. 당연히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데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네네. 없고요. 이 과정에서 칩의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열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 세라믹 소재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매끈하게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회로를 얇게 그러면 이 회로를 훨씬 더 가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항상 또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호두님 이제 글래스 기판이 대세가 되면 예. PCB는 필요 없어지고 이제는 글래스 기판 업체들이 대세가 되겠군요. 그 또한 아닙니다. 그래요? 둘이 동반 성장하는 겁니다. 오. 마치 인터포즈와 PCB가 동반 성장하듯이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글래스 기판의 단가가 역시나 매우 높기 때문에 예. PCB가 10,000원 단위라면 인터포즈는 10만 원 단위고 글래스 기판은 한 5, 6만 원 단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단은 PCB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칩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상호 보완 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무언가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더 고성능의 기판을 만든다. 이를 통해서 더 고성능의 칩을 붙인다. 이를 통해서 더 고성능의 반도체 칩으로 완성한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명쾌해집니다. 저도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예. 다 사실- 아시는데 물어봐 주셨어요. 아이 별 말씀을 그 유리 기판은 근데 특히 네.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전이가 된 것도 있고 네.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그 관련된 기업들이 또 네. 이제 소재로서 예, 맞습니다. 좀 이제 트랜스퍼를 준비하는 것들도 있어서 네. 요거는 또 저희가 호돌이님하고 디스플레이 강의 예. OLED 디스플레이 강의를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더 관련된 기업들을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예. 관련된 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강의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도체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1분기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 6.6조 원 예. 나왔죠.
예,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크게 나와서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 비슷한 질문을 또 몇 분께서 주셨는데요. 네. 이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근데 크게 이게 튀어오를 것도 같은데. 어떻게 네. 보면 저희가 참 오늘 며칠이니? 4월 8일이죠. 예, 맞습니다. 4월 8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나온 그날은 좀 조정을 받았었고 예, 맞습니다. 다시 또 뭐 신고가 가고 있고 네. 조금 어지럽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급하게 오르다가 네. 약간 좀 이렇게 쉬어가는 분위기, 네. 거기서 이제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거 서프라이즈인데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서프라이즈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는데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서프라이즈를 해석하자면 지극히 좀 예상된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서프라이즈라고 볼만한 것인가 상세하게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자료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 검토를 먼저 잠깐만 좀 해보자면요. 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뭐 매출액이 얼마, 영업이익이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익이 실적의 감소가 크게 발생하다가 이제 확실하게 증가 이 추세로 바뀌기 시작했다. 돌아섰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보인 첫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잠깐만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차트를 진짜 좋아하세요. 주가 차트. 직관적이니까요. 직관적이고 예. 눈에 보이고 얼추 차트를 이용한 투자자분 그리고 차트가 아닌 뭐 재무제표 같은 다른 방법을 이용한 투자자분들 차트 쪽이 대략 한 4배 정도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가 차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트는 기업의 이익 차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이익 차트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 경향성,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한 기업이다. 사이클. 맞습니다. 이 사이클이 오르락 내리락이 나타나는데 예. 한 번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네. 그 경향이 바로 다시 뒤집히기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통은 지금처럼 상승의 이 신호가 딱 나타나면 그 이후에 꼭 급격한 급등이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네. 대략 한 2년의 기간 동안 상승 방향으로 가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경향을 나타내 왔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간은 이어지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걸 2024년 1분기에 예, 처음 보여줬고.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하이닉스보다는 다소 느린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영업이익의 반등은 꼭 이렇게 느리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충분히 괜찮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이제 나오겠죠.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하이닉스가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의 증권가 예측치만 가지고 와서 이 그래프를 완성해 보면 대략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면서 지금 상승 사이클로 확연하게 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자 이처럼 커다란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그래프인가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프인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얼마나 높은 실적을 냈어 또는 낮은 실적을 냈어. 요거를 제가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2,500개 기업들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의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당장 튀어 올라야 돼, 당장 급등해야 돼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는 확연하게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 사이클로 진입하는데 단순히 업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디램의 가격이 반등하고 있어요 해서 더욱더 나아가서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상승 추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걸 나타내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업황의 턴이 나타나면서 이들 기업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으로 들어갈 때 그때 보통 한 2-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꾸준히 나타나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본격적인 이 실적의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2017년에도 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의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된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사이클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난 메모리 사이클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당연히 나타났어야 할 그런 서프라이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으니까 오늘 내일 당장 주가가 급등해야 돼라고 보기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이 상승 사이클 구간 내내 삼성 주가가 더더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갖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서프라이즈 한 번 나타났다고 당장 막 주가가 10%씩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고 경향성, 트렌드 그게 바로 이제 모이면 사이클이 되는 거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게
한두 분기 만에 끝나는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죠. 걱정이 드는 게 네. 많은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상당수가 네. 본전 왔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아, 맞습니다. 내가 네. 8층에서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최근에 네. 개인들의 순매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 기사 제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탈출 러쉬, 대탈출이라는 표현까지 보입니다.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표현에 버금갈 정도로 좀 충격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역시나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사이클, 예.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을 그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당연히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 건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주가는 예, 주가가 지난번 메모리 사이클 때 그리고 지난번 메모리 사이클 때도 역시나 상승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승 사이클이 본격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때에도 무슨 기사가 나왔는가? 네. 개미들의 탈출 러쉬. 저 언제 저게? 매도일색. 이게 이제 2019년에 19년 맞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 게 요 당시에 삼성전자 매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매도를 하면 안 된다. 비슷한 뉘앙스의 글을 여러 차례 쓴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무반응. 정말 댓글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무반응. 요걸 이제 다른 투자 카페, 모 투자 카페에 글을 썼을 때 딱 한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 본전 왔을 때 3전에서 탈출하십시오. 막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부정적인 어. 하락 사이클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주가가 크게 빠지면 당연히 많은 분들의 뇌리에는 이 삼성 안 좋다. 네. 반도체 안 좋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전이 오면은 즉각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간에 요때 요 사이클뿐만 아니라 그 전 2017년 빅 사이클이 왔을 때 요때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삼성전자 주가가 종전의 고점을 뚫는 과정에서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굉장한 금액을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 시장 참여자분들 대다수가 하는 행동이 꼭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꼭 휩쓸릴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이번 한 분기의 어떠한 실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방향성이 바뀌는 것의 신호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자꾸만 투자 전략을 세우고 목표 투자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파니까 본전 왔으니까 파니까 나도 팔자 휩쓸려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그 본질적인 거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사람과 예, 그냥 차트만 쳐다보고 전거 좀 주가만 보는 사람하고 이제 갈리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것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 아까 사이클 이게 높낮이를 보면 예. 이 차트에서 보면 전고점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예, 예.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이 컨센서스는 24년도에 뭐 30조 원대 중후반, 예. 25년도에 40조 원대 뭐 후반, 예. 50조 원 안 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과거 한 55조 원 이익도 회복을 못 하는 건데 왜 네. 주가는 이미 전고점 가 있고 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질문이고요. 일단 먼저 컨센서스를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제가 이제 조만간 글 하나 쓸 건데 네. 절대로 컨센서스를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모든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분들은 물론이고 또 외국계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리포트를 쓰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추정을 하면 이 실적 추정이 얼추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놀랍게도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업들 증권사 리포트 중에 실적 추정치가 가장 크게 빗나가는 전형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2023년 내내 실적만 보더라도 그 1년 전 2022년에는 뭐라고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생각했는가? 분기 실적이 뭐 몇 조 단위로 나올 것이다. 뭐 크게는 10조까지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까보니까 조는커녕 천억 단위, 심지어 적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자주 많이 빗나갑니다. 특히 이 다운 사이클. 다운턴일 때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다운턴일 때는 이익의 추정치가 굉장히 과대 계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언더퍼폼하는 실제 이익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반도체에서의 반도체 산업의 판매량과 가격의 변동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지만 그에 반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보수적인 생각은
그만큼 빠르게 따라가기가 어렵고 또 증권사 추정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실적을 괜히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욕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오는 불안감,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다운 사이클 때는 굉장히 위축되는 데 반해서 실제로 상승 사이클은 굉장히 급하게 온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자주 빗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원래 인터뷰지에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각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시각 자료를 한번 제가 블로그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예. 야, 이 실적 추정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특히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 투자할 때는 더욱이 증권사의 예상 실적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예. 애널리스트들이 실력이 없다라거나 뭐 이렇게 뭐 예.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게 시장의 메커니즘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추정이라는 거는 이게 예상이니까 맞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1년 전에 예상이 된 게 1년 후에까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한 달 단위로 맞습니다. 주간 단위로 또 업데이트가 계속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시대가 흐르고 물이 흐르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또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투자자들의 몫이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지금 임원이 100분이 넘게 계신데 그분들 한결같이 삼성전자의 이 재고 창고에 쌓여있는 이 재고가 얼마나 빨리 줄어들지 디램의 가격, 낸드의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튀어올지 절대로 못 맞추십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디램 가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디램 가격은 예측이 절대로 불가한 변수다. 그래서 디램 가격을 예측하고 싶으면 차라리 나가서 날씨 예측을 하시라. 3년 뒤 6월 3일 날씨를 맞추시는 게 훨씬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기상청 많이 맨날 욕하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초에 안 되는 것을 하시는 그러한 직업 중 하나가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시고 또 예측이 가능한 기업이 있고 불가능한 기업이 있는데 불가능한 유형의 기업은 어쩔 수가 없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좀 저도 동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봐야 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확히 점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어지는 방향은 맞습니다.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마침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측이 불가능한 유형의 주식들이 있고 예측이 쉬운 유형의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스터디 모임을 하시면 자꾸만 실적 추정을 하시는데 이게 원래 지금 인터뷰에 없는 내용입니다. 약간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라 갑자기 좀 이렇게 욱하는 마음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녹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 추정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적 추정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스터디 모임만 나가도 항상 실적 추정, 예상 실적 얼마, 그 예상 PR 얼마 이걸로 이제 발표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엑셀표 보여주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70% 이상은 실적 추정이 아예 불가능한 유형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이 불가능한 기업들은 실적 추정을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해보되 실적을 정교하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자꾸 방향성과 가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무슨 말하고 싶냐면 방향성이 이제는 점점점 상승 방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확신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가격이 충분히 낮은 녀석들 이런 녀석들에 자꾸 주목하는 투자를 하면 굳이 실적 추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많은 기업들 투자할 수 있고 제가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 수도 없이 많이 투자했고 또 좋은 성과를 냈던 기업들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투자 했어요. 성공했어요. 글도 많이 올렸는데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정교한 실적 추정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그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케인즈가 한 말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 대충이라도 맞는 게 낫다. 제가 한 것 같지 않긴 한데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케인즈가 했던 말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반도체라는 것도 이제 사이클이 있고 이 사이클도 언젠가 또 좋은 시절에 피크가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시절에 피크는 또 최근에 이제 지난 것 같고 하긴 한데 그러면 그때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반도체를 주목하면 좋을지 최근에 이제 거의 HBM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데요. 유튜브 출연해서 HBM 이야기 또는 온디바이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악플 세례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만 저는 제 소신을 뚜렷하게 지키겠습니다. 지켜서요. 당연히 HBM 좋고 온디바이스 AI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높은 수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반도체보다는 아닌 반도체들의 안 오른 거. 맞습니다. 이는 반도체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이클 산업 투자할 때 꼭 적용되는 공통 원칙입니다. 물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HBM은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HBM,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HBM만 보자면 HBM은 성장 산업입니다. 네. 보통 반도체는 성장 산업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성숙 산업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HBM이라는 녀석은 반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두세 배 이상 높게 성장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완벽한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성장 산업에 투자할 때는 즉 HBM을 투자 포인트 삼아서 HBM 관련주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대장주에 주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대장주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성장뿐만 아니라 사이클의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의 관점도 반드시 함께 가져야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장의 관점만 볼 것이 아니라 사이클의 관점도 함께 볼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도 있고 낸드 플래시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순서가 있었습니다. 순서가. 누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누가 오르고 그 다음에 누가 오르고 이렇게 순서가 있었어요. 다만 그 누가 먼저 올라 1등, 2등, 3등 그 순위는 항상 그때그때 사이클마다 바뀌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때는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더 먼저 오르고 네. 그다음에 낸드 그다음에 이제 D램이 주목받고 그리고 2017년 사이클 때도 낸드 3D 낸드가 훨씬 더 빠르게 주목을 받고 그 이후에 D램이 주목을 받고 이처럼 순서가 있는데 이번에는 HBM이 먼저 주목을 받았고요. HBM 다음으로 이제 일반 D램이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이제 낸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낸드란 녀석이요, D램이란 녀석이요, 둘이 함께 반드시 함께 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수요가 폭증했다 그럼 나머지 녀석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 있는 수많은 임원분들조차 D램의 가격 그다음에 우리 창고에 있는 재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삼성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메모리 사이클 때 2020년, 21년 사이클 때 낸드의 공급을 좀 과도하게 늘려서 그 공급 과잉이 비교적 심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 유례 없이 가장 심해졌고 이로 인해서 적자도 크게 났고 아직까지도 공급이 아주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못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일단 HBM 관련 기업들이 먼저 주목을 받고 이후에 일반 D램, 레거시 D램들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여전히 낸드 쪽은 관심을 못 받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인공지능 산업이 먼저 학습이 먼저 발달하고 그 이후에 추론이 발달하는데 반드시 추론이 발달할 때는 이 SSD와 낸드 수요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해서 좀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기업들이 아직 많이 못 올랐습니다.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낸드처럼 아직 순서가 오지 않은 녀석들. 순서가 오지 않은 녀석들이 먼저 아직 좀 못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목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녀석들. 뭔가 그 문제가 뭐 전방 업황이 아직 부진해요일 수도 있고요. 우리 반도체는 뭐 D램 낸드랑 좀 따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아직 부진해요 또는 뭐 우리 기업은 약간 재무 상태가 글러먹었어요. 약간 이런 기업들이 좀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환기 딱지가 붙어 환기까지는 가지 않겠고요. 거기까지는 넘어갔나요? 예, 맞습니다. 현금이 너무나 딸려서 계속해서 좀 자본 조달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좀 몇 개가 보입니다. 특히 후공정 기업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그 와중에 일단 좀 낸드 쪽을 먼저 이 순서가 확고하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저희 Y스트릿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 강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요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뭐 대표적인 사례로 몇 개 기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 하나의 기업이 이제 사이맥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사이맥스라는 기업도 낸드의 노출도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낸드 플래시 쪽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 부속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유독 이 CMS 쪽 낸드 관련된 장비 쪽으로 많이 이 제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실적의 반등도 상대적으로 느려 관심도 상대적으로 못 받아.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막 2배씩 올랐는데 혼자서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러면 이런 기업들 다시 순서가 올 테니까 우리가 사두고 묵혀두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 기업도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저도 함께 이제 매수를 했었고 얼마 전에 한 수익률이 60% 정도 도달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썼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지난 사이맥스 모습처럼 아직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좀 저는 주목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면 2019년, 2020년 지나가면서도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크게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튀어오른 반도체가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EUV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튀어올랐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관련 기업이 가장 먼저 튀어올랐습니다. 그때 투자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EUV 펠리클 테마타면서 이제 펠리클 상용화되면 좋을 거야 하면서 가장 먼저 쭉 튀어오르고 그 이후에 반도체 이 업황의 본격적인 상승이 쭉 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될 때는 EUV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낸드 그 이후에 디램 순으로 굉장히 쫙쫙쫙 올랐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가 좀 못 오른 녀석들이 가장 앞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미 이 업황의 턴도 구체화되고 기업들의 실적 턴도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미 반도체 기업들 주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많이 올라 있는 녀석도 있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 있는 녀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녀석도 있는, 즉 정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분포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 시기에는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사례가 랜드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맥스는 요건 이제 과거의 사례, 사례로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근데 이게 그 디스플레이 분야랑 반도체 분야랑 좀 이어지는 그 반도체 연관 기업들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리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약간 좀 못 올라 있는 기업들, 주가가 아직 지지부진한 기업들, 그런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있다.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못 오른 기업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디스플레이 쪽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 스마트폰에 이 올레드 패널이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레드 패널만으로는 절대로 패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도체가 함께 딸려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DDI, 뭐 T콘 이런 반도체가 함께 쓰이는데요. 이러한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백날 잘 만들어봤자, 우리가 아무리 기술력이 백날 좋아봤자 뭐가 안 되면 안 팔린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받쳐주면 안 팔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제품이 팔려야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디스플레이 업황은 더 안 좋았죠.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디스플레이 다운 사이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께서 집에 있는 TV 좋은 걸로 바꾸겠다고 엄청나게, 또 스마트폰도 바꾸시고 그때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팔렸는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엔데믹이 오면서 TV 수요가 확 꺾이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부진한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녀석들도 실적이 가장 바닥까지 쭉 내려와 있고 큰 적자를 내고 있고 패널의 출하 자체가 굉장히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도,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도 판매량이 굉장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 영역의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업황이 턴을 해야 좋아질 수가 있을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디스플레이 업종 또한 사이클을 그리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반도체 산업도 사이클이고 디스플레이 산업도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이클이 좀 다릅니다. 이 사이클 산업이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이클의 주기에 따라서 어떤 사이클 산업은 주기가 긴 산업이 있고요, 짧은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사이클 주기가 짧은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4년마다 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도 최고점 매수를 해도 4년 뒤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음번 월드컵이나 올림픽 할 때까지는 회복이 되는. 월드컵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짧은 유형에 속하죠. 그리고 화학 섹터도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유형에 속합니다. 하지만 조선이나 해운 같은 경우는 내가 고점 매수를 했다. 그러면 다음번 사이클은 거의 10년 정도 기다릴 가능성이 7, 8년 걸리죠.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이 짧지만 디스플레이는 비교적 긴 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디스플레이는 아주 길지도 아주 짧지도 않은 중간쯤, 한 사이클이 한 7년 정도 되는, 사이클이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반도체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어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비교적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다운 사이클 많이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졌는데요. 얘가 또 한 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지만 이미 지금 안 좋아질 만큼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디스플레이도 턴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들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도 지금 당장 내일 풀매수하세요 그 뜻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부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내가 한 6개월 정도 공부해서 6개월 정도
지나는 그 시기쯤에는 이거 이제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쪽 영역도 우리가 공부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잊혀진 섹터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건설, 화학, 철강. 네. 대한민국에 그런 섹터가 있었나 싶고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도 오랜 시간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예, 이제 맞습니다. 공부를 해 놓으면 네. 다음번 사이클 때 네. 빛을 볼 수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이 불규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불규칙한 사이클 산업일수록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얼추 반도체는 남들 따라사면 같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반도체는 함께 호황이 쭉 나타나는 시기에 이 타이밍만 적당히 일찍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디스플레이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매수한 이후에 바로 상승 사이클이 올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6개월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1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운이 없어서 일찍 들어갔다라고 하면 한 2, 3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디스플레이 좋다고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나의 투자 성향,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어, 목표 투자 기간은 어떻게 돼, 이러한 성향에 따라서 맞춤형 투자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나는 어떻게 투자할지 사람들마다 투자자분들마다 다 전략이 달라지고 언제 매수를 시작할까, 얼마나 분할 매수를 오래 할까, 이게 다 달라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는 꼭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 뭐 저희랑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강의를 같이 하시게 되고 지금 예. 이제 접수 기간이고 4월 15일까지만 접수가 됩니다. 요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왜 올해 안 하는 거예요? 한두 달 이렇게 네. 접수하고 길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예. 사실 디스플레이 강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예.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주시지만 제가 디스플레이 강의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다운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악화됐을 때 이 디스플레이 산업 강의 매력이 가장 커지고 우리가 수강했을 때 이 가장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최악일 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한참 좋아지고 주가가 쭉쭉 오르면 그때 그때 관심 가서 가져요. 예, 수요가 폭증합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디스플레이 강의만큼은 특히나 함부로 수락을 하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저희가 얼마 전에 선진장님 나오셨었잖아요. 예. 그 형님이 그 SK 하이닉스는 반포 자이 같은 종목이니까 예. 9만 원 깨지면 사라. 네. 그러면 1년 후에도 이 가격이면 내가 삭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네. 욕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8만 원, 야 지금 하이닉스 망한다는데 저 제정신이냐. 네. 근데 한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가고 나니까 네. 그 말이 맞았네. 예. 지금이라도 어떻게 지금이라도. 예.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더 심합니다. 반도체만 해도 삼성전자만 해도요. 지난번 2020년 기준으로 네. 고점 영역에 와서 절대로 매수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것도 신규 유입 중심으로 신규 유입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추 한 90% 이상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 반도체만 해도 이 정도인데 삼성전자만 해도 이 정도인데 더더욱 이 정보가 부족한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디스플레이는요 지금 이미 다운 사이클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되었고 네. 이미 한 2019년 20년부터 이제는 상승 사이클이 온다라고 기대하시고 일찍 들어가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조차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계실 정도로 지지부진한 업황이 오랫동안 되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욕이 먼저 나오고 내 주변에 누가 물렸고 쟤도 물렸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더 안 좋은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기업들 가만히 보시면 또 주가가 싸진 녀석들이 굉장히 많다. 이 녀석들이 언제 튀어올지 우리가 정확한 예측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예.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공부를 해두는 것이 맞고 공부를 해두면 투자자분들마다 전략이 또 세워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있었더라고요. 예. LG 디스플레이라고. 네. LG 디스플레이요. 예. 물론 네. 굉장히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고 네. 한때 정말로 이 산업을 주름을 잡았던 글로벌 주름을 잡았던 회사인데 예. 지금은 좀 자본력도 많이 약해져 있고 예. 특히 LCD는 이제 중국 쪽에게 네. 가격 경쟁으로 안 되고 물론 예, 이제 맞습니다. OLED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네.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애증의 좀 예. 기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예. 그러면 굉장히 놀랍게도 꼭 사시는 종목 몇 개가 있습니다. 예. 한국전력 예.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사시고요. 그렇죠. 포스코도 있고. 예, 포스코도 사시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항상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예전에는 항상 이제 섹터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수출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는 눈에 안 보이는데 네. 디스플레이는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백화점 가도 TV도 올레드 있고. TV 예.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망하지 않겠지. 1등이래. 예. 중국은 못 따라오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엄밀히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살펴보면 밸류 관점으로 싼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이 주식을 사는 것은 좀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항상 거듭적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블로그에서 텔레그램에서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보신가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얼마나 디스플레이를 잘 만들어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 TV용 올레드 뭐 거의 독점에 가까운 그런 과점이야 네. 이러한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펀더멘탈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이 기업들의 현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네. 그 월급을 왜 받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차곡차곡 재산을 모아 나가려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가끔은 주객이 전도가 될 때가 있죠. 가끔은 좀 우리가 네. 이 월급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재산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을 때도 있죠. 아무튼 우리가 월급을 받는 이유는,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차곡차곡 재산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예.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당연히 무언가 재산을 차곡차곡 모아가기 위함입니다. 벌어서 남기려고. 맞습니다. 근데 이때 재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재산은 현금이 될 겁니다. 이 기업들은 현금을 차곡차곡 계속해서 모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일 선물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 선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오늘 저 호두리님 생신인데.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이거 현금 좀 찾아와야겠네. 이거. 아이고. 네. 예. 당황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현금인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LG 디스플레이 지난 사업 구조를 가만히 보면 현금을 모으지 못한 그러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도록 현금을 차곡차곡 모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온 제가 이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프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그래프만 잘 보셔도요. 예.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마주하는 최악의 이벤트는 바로 상장 폐지는 사실 마주할 일이 거의 없고요. 보통은 유상증자, 시비 발행 이게 최악의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좋은 창구가 주식시장인 건 맞는데 그게 굳이 나한테 손을 벌릴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특히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 나왔다면 이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 그래프만 잘 봐도 그러한 악성 이벤트들을 무려 50% 이상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현금을 계속해서 모으지 못했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 이거 보신가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현금을 모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희한하게 현금을 모으면 그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계속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 그런 구조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목적이 현금을 모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뭔가 설비 투자를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한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기업들은 우선 기피 대상으로 삼으시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바로 이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어떤 문제요? 재무가 조금 부실해서 가만히 보시면 후공정 기업들의 이러한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제가 좀 기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투자하지 않는 유형의 기업인데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지금 다운턴에서 이제 상승턴 가는데 분명히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주가가 반등할 텐데 제 기준에서는 LG 디스플레이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대신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 소부장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펀더멘털이 좋고 조금 더 남겨 있고 언젠가 막 증자를 할 만한 기업보다는 좀 더 여력이 있는 회사 쪽으로 보자. 맞습니다. 이건 이제 우선순위 개념입니다. 우선순위죠.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이 OLED 적용 품목을 늘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좀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좋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애플에 신제품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신제품 효과에 의해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케이스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다운턴에서 상승턴으로 돌아섬과 동시에 신제품 효과까지 가세할 때 이때 정말 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애플 쪽으로 무언가 신제품을 준비하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업황의 턴까지 함께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 디스플레이 섹터에 많이 있고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애플이 이제 작년에 애플 비전이라는 비전 프로. 비전 프로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아니 혹시
써보셨나요? 아직 실물은 못 봤어요. 실물을 저도 네. 못 봤습니다. 예.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쏙 들어갔습니다. 비전 프로가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네. 어디 주변에 쓴 사람이 안 보이죠? 너무 비싸니까. 너무 완전 비싸니까. 초반이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맨 처음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 그때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매니아 분들만 먼저 사시는 하지만 그 위에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폭발했죠. 마찬가지로 이 비전 프로도 아마 이 메타버스 시장의 개와 맞물려서 가지 않겠냐 얘기가 이제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인데 요 애플 비전 프로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패널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특히 네. 마이크로 올레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할 것이다. 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보냐? 그럼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다음번에는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또 많이 보내주셨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하실 부분이 디스플레이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패널 사이즈입니다. 패널 사이즈. 예, 이 패널 사이즈가 정말 효과가 큰 게 아하.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이패드 쪽으로도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게 돼요. 네네. 그런데 아이패드는 판매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아이폰보다 10분의 1밖에 굉장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마이크로 올레드 우리가 안경에 쓰는 요 녀석은 네. 패널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죠. 그래서 패널 업체들한테는 현실적으로 큰 돈벌이가 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네. 이 눈으로 보는 요 마이크로 올레드 바로 눈앞에서 보는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고해상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TV를 가까이서 보면 조그마한 네모네모 픽셀들이 보이죠? 보여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 물방울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픽셀이 크게 보이거든요. 돋보기 효과로. 그런데 이 픽셀이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픽셀 사이즈가 작아야 합니다. 아주 픽셀을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디스플레이 내부에는 픽셀들을 껐다 켰다는 스위치가 예. 조금 어려운 용어로 TFT라는 녀석이 이제 들어가요. 예. 그 TFT도 어떻게 되냐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위치를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해요. 네. 아주 작은 스위치를 만들어야 이 픽셀들 작은 녀석들을 끄고 킬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스위치가 너무나 작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이 예. 스위치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 스위치가 너무나 작아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를 그럼 이거 누가 만드냐? 바로 반도체 기업들이 만듭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나머지 디스플레이를 완성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런데 이 TFT를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인데 이게 이제 비싼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반도체 기업들이 해주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기업에게 주어야 하는 마진이 늘어나게 되고 패널 업체들이 남길 수 있는 마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효과들에 의해서 마이크로 올레드는 패널 업체들이 입는 수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앞으로 비전 프로 같은 제품들이 판매가 늘어나고 또 삼성도 비슷한 제품을 메타도 비슷한 제품을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이쪽 시장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 판매량은 많을 것입니다. 판매량은. 즉 패널의 면적은 굉장히 좁지만 판매량은 많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 볼 수 있는가? 패널 업체, 뭔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필요한 소재 업체보다는 네. 이 판매량과 관련된 녀석. 바로 무엇인가?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 왜? 패널 한 개당 디스플레이 한 개씩 패널 한 개당 디스플레이용 칩도 한 개씩 딸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되려 더 수혜의 폭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게 수혜가 과거랑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애플의 새로운 제품을 공급해오려고 하면 당연히 패널 업체가 수혜가 되고 그 이하 소부장이 쭉쭉쭉 수혜를 보는 구조를 가졌는데 이번 마이크로 올레드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또 반도체 업체들이 반을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OLED도 막 대면적 55인치, 예. 65인치, 75인치 이렇게 나가야 과거에는 좋았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OLED 소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건 있었지만 맞습니다. 그 업황이 지금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예. 새로운 폼팩터들의 영향을 받는다면 네.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소재가 예. 아니다. 네. 반도체와 연결이 되는 그 지점을 예.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호돌이 디스플레이 강의를 네.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작정하고 들어보면 됩니다. 그것도 예. 또 거의 7시간 기본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네이버에 후기 검색해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좋다고 써주시기도 했지만 예. 사실 오늘 이제 그 인터뷰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도 많이 주시고 네네네. 원래 지금까지 내용이 한 30분 내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 벌써 저희가 1시간 했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두려운 거는 호돌이 님이 한 7시간을 예정해 놓고 한 8시간 막 9시간 이렇게 또 열정적인 강의를 하셔가지고 예. 근데 좋습니다. 그게다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그게 곧 이제 지식의
복리 효과로 쌓이기 때문에 네. 실적 시즌 돌아왔고 하니까 아까 그 네.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한국형 V 차트처럼 예. 이익 차트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몇 가지만 조금 더 질문 한번 예.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4월로 가면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도 이제 잠정치가 나왔고 네. 이럴 때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 스크리닝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네. 인간 노가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실적 반자동화 노가다. 힘을 빌려서. 아, 반자동화 돼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넘게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함께 해왔다 보니까 네. 요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좀 더 분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긴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한 250개에서 350개 사이의 기업들을 살펴보되 물론 이들 기업을 다 분석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다 분석하는데 10년 넘게 걸 겁니다. 약식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이 쳐내는 방향으로.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생기는 해도 되나요? 오, 네. 이 보통 많은 분들께서 많은 수의 기업들을 쭉 살펴보실 때요. 예. 자꾸 좋은 거 중심으로 찾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많은 수의 기업들을 볼 때는 좋은 거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나쁜 거 쳐내는 거 이게 훨씬 더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어,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떠한 투자 전략을 짤 때 파지티브 스크리닝을 이용해서 좋은 녀석들을 추리는 그런 전략보다 어.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이용해서 안 좋은 녀석들을 쳐내는 이러한 전략을 만드는 게 평균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안 아무튼 좋은 어려운 애들만 쳐내도 예, 맞습니다. 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안 좋은 녀석들을 쳐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네네. 실적이 될 수도 있고 기업들의 재무가 될 수 있고 앞에서 보셨던 뭐 현금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러한 방법을 최대한 총동원해서 좀 많은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작업이 또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예. 또 반자동화 되어 있고 맞습니다. 실적 시즌에 네. 250개에서 350개 기업을 또 추려내고 예,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대단하십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블로그에 제가 공유를 드리고 어. 또 거기서 뭐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 리스트 계속해서 함께 텔레그램 같은 데서 공유 드리고 돈 받는 거 아니니까요. 예, 언제든지 예. 편하게 들어오셔서 개인 투자분들께 항상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면 저기선 또 감동을 받고 또 더 공유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해왔던 것이니까요.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호돌이님이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요만큼 질문했는데 답변을 이만큼 달아줘. 예. 와, 아니 근데 약간 그 좀 네.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사실 저는 즐거운데 이 질문 주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뭐 반도체 잘못 강의를 걸렸다 이런 하거나 거죠 이제. 맞습니다. 질문 주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이 안 와요. 답변이 일주일 동안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네. 강의를 하든 뭐 블로그에 글을 쓰든 유튜브 출연을 하든 하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네. 그 답변을 순차적으로 드리는데 예. 막 많으면 하루에 20개씩 질문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거 하루에 다 못 드리잖아요. 그럼 막 예. 일주일, 2주일씩 지연되면은 막 언제 보내주시나요? 뭐 질문이 안 간 것 같습니다. 저를 재촉하시는 그 메일을 보내시는데 네. 제가 더 죄송하죠. 그 시기가 되면은. 예. 그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또 많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중순 돼가고 있으니까 많은 예.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쏟아질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하시는 부분 네. 어떤 거 특히 보고 계세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네. 예전에 와이스트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내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분기 실적 발표지 않습니까? 예. 1분기 실적 발표는 조금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보통 내년에 대한 새해에 대해서 다짐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나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계획 많이 세우셨습니까? 저요? 예. 못 지켜서 그렇지 계획은 많습니다. 네. 계획은 다들 네. 계획만 쌓으면 끝도 없죠. 근데 이게 증권사 리포트도 좀 비슷합니다. 아. 이제 새로운 산업을 전망하고 기업들을 전망하는데 아무래도 연초 한 해가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높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새해에 추정하는 과정에서 기대치가 높게 반영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이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될 때가 있어요. 이 기대치가 굉장히 가장 높은 시기가 지금 이번 1분기인데 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1분기에. 즉 어닝 쇼크 기업들이죠. 그에 반해서 기대치가 높은 상황인데 이 기대치보다 더 나은 실적을 발표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들 기업을 우리가 좀 더 우선적으로 주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대치가 높은데도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건 그만큼 더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긍정적인 영업 환경이 수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1분기 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더 네. 재밌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네.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그 한 해, 한 중반 후반까지 그 한 해 시장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굉장히 적게 나온다면 그 한 해 시장 분위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업종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별로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온 업종은 그 한 해 한 중후반까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또 쇼크가 많이 나오는 업종들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이번 실적 발표 끝나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몇 개, 뭐 업종별로 서프라이즈 누가 많이 났어 이런 내용도 또 한번 정리해서 텔레그램에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번 1분기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실적 발표 때 역시나 많은 기업들을 쭉 살펴보겠지만 특히 이번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볼 여지가 있고 또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은 할애를 해서 기업들을 더 많이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좀 1분기의 특징이고 제가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좀 많이 바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정량적인 데이터, 예. 서프라이즈 여부를 가지고 그다음에 정성적인 분석도 들어가야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예. 내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네. 연간으로 굉장한 네. 혹은 좋은 실적을 내야 된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투자 실적으로도 그게 조금 같이 예. 비례해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비슷한 질문을 또 많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그 기업들 리스트를 정리해서 계속 공유를 네네네네.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씩. 그런데 이 리스트를 받아보시고 아니면 투자 카페에서 이 리스트가 이제 공유가 되면 아니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 뭐 하려고 하냐. 네. 어차피 이미 주가 다 반영된 거다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 그런데 실제로 통계상 데이터상으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잠시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에 적당한 시기가 지나서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얼마 동안 1년 동안 투자를 하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난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은 평균 수익률을 1년 동안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직후에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한 2달 정도의 텀을 두고 매수했을 때 시장 평균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더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그 이유가 보통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높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이유를 약 30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30가지 유형 중에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되는 유형도 있고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도움이 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다? 우리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거 아직 시장에서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변화가 이제 실적까지 본격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하면서 짠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경우. 좀 약간 와 닿으시겠습니까?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릎을 탁 치고 있지 않나요? 아닌가? 네.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면 특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이 2,500개 기업들에 항상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사가 커버하는 기업도 700개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로 그렇게나 많은 투자분들께서 항상 주목하고 계신 기업들은 전체 시장 종목수의 5분의 1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 그 5분의 4 나머지 기업들 중에 점점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그들 기업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초입 과정에서 짠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기업들이 이 평균 수익률을 쭉쭉쭉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기업 중에서도요.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기업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종의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그러한 케이스인 경우에 유독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업들에 특히 더 주목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추후의 실적 증가 그리고 추후의 수익률, 우호적인 수익률 모두 다 기록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 자체도 예. 중요하지만 이유를 살펴야 하는 거고 예, 그게 맞습니다. 일시적인 서프라이즈냐 예. 구조적인 변화냐를 예, 또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맞습니다. 작년 1분기였나? 23년 1분기? 네, 아마 그때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온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몇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그때 네, 상한가에 따라 붙었다. 네, 상한가에라도 내가 샀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그냥 뭐 모멘텀 플레이 어떤 야수의 심장 이 측면이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펀더멘털이 예. 바뀌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상한가에 사도 싸게 사는 거다. 길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게 또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제가 2019년에 투자했던 5G 기업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그날에 상한가 갔었을 때 그날에 제가 이제
제가 이미 보유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블로그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쭉쭉 올랐던 케이스. 그리고 제가 이 효성 TNC라는 기업에 2020년, 21년 그 시기에 투자했을 때에도 예.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도 쭉쭉 갔던 케이스. 아. 가만히 보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미 다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업들을 찾는 데 시간을 들이면 도움이 되고 특히 이번 1분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에서 예.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네. 큰 틀의 방향성을 보고 가면은 네. 이게 뒷바람이 부는지 앞바람이 부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또 그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블로그에 네. 종종 이제 기업 분석 글을 좀 올려주세요. 네. 특히 이제 1루타 이상, 네. 100% 이상 수익이 났던 거. 예. 물론 이게 누구 눈에는 좀 불편하게 볼 수도 있어요. 뭐 했제 네. 그랬제 이거 아니냐. 근데 네. 다른 그 취지가 또 있으신 거죠. 사실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저는 그 단순히 솔직히 저도 수익이 나면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게 하지만 자랑만 하면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네. 왜 내가 이걸 투자했는지 좀 이유를 좀 살펴보실 수 있게끔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안 올리자니 네. 쟤는 뭐 요즘에 뭐 무슨 사러 주식을 사는 걸까, 주식은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네. 종종 소식을 공유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1년을 살펴보면 예. 시장이 계속해서 ROE가 꺾이는 구간이었고 기업들 실적도 악화되는 구간이었고 이 산업 섹터별로 봐도 매력이 뚜렷한 섹터가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무작정 주식을 사서 보유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회전율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 개인적인 투자 전략에 따라도 시장의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거나 꺾이는 구간,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구간에서는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1루타 기업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올해 이제 1루타 기업 3개가 나와서 3번을 딱딱딱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 기업 중 2개는 제 주 계좌가 아닌 장기 투자 계좌. 장기 투자 계좌에서 이제 수익이 나서 올렸던 사례이고 나머지 1개는 미국의 반도체가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냐 우리나라에서 네. 네. 저는 분명히 가능한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닌 종목들이 월등히 많다. 하지만 가능한 종목을 찾는 게 핵심이지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가 무조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장기 투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장기 투자 계좌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인가. 네. 무언가 비즈니스 구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익이 잠깐 쉬어가거나 잠깐 꺾일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보다 훨씬 많지만 아무튼 이러한 기업들을 사는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격입니다. 싸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투자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무조건 더 싸게 사고 더 싸게 사야 유리합니다. 짧게 가져가면 내가 비싸게 샀다가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이 가능하지만 장기 투자는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파는 그 구간을 더 비싸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 가능한가 하면 이익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들 기업을 가만히 개별로 살펴보면 주가가 그 이익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싼 구간으로 내려와 있는 기업들, 이익 대비 아래로 내려와 있는 기업들을 매월 분할 매수로 쭉쭉쭉 매수하고 이 기업의 주가가 이제 점점 올라서 이제는 중간 가격대 또는 비싼 가격대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를 멈추고 이제는 또 그 다음 기업 살펴보자 그래서 또 싼 영역에 있는 기업들을 분할로 매수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게 제 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매수만 해왔던 몇 개 종목이 좀 크게 올라서 뭐 수익이 났어요. 좀 자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좀 공유드리고 싶은 마음도 강해서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에 대한 이 글을 가끔씩 쓸 때가 있는데 예. 항상 주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선 장기 투자가 답 없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 뭐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저도 물론 일부 동의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기 투자할 기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분명히 가능한 전략이고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장기 투자 기업들을 모아가는지 좀 내용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글을 함께 써봤습니다. 물론 네. 이제 경험도 좀 쌓아야 되겠고 그 네. 바탕에 공부도 지속적으로 네.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네. 그게 또 혼자 힘드신 분들은 또 주변 분들의 또 도움도 받아야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게 영상이 이제 4월 9일부터 바로 올라갈 건데 풀 네. 버전이 아마 4월 13일, 14일 네. 또 주말에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호돌이님 디스플레이 강의는 4월 15일, 4월 15일 월요일까지만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강의를 또 처음으로 해서 이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한 하반기쯤에는 반도체 강의도 또 가야죠. 그거는 제안 주시면 네. 한번. 왜냐면 예, 또 우리 네. 호돌이님의 기초 강의는 또 매년 네. 또 들어오신 이제 줄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부하고 전에 또 수요가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종종 청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그 항상 많은 호응 보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